천하를 뒤흔든 결전은 끝났지만 승리의 자리에는 폐허와 상처만이 남아있다. 구궁이는 영웅의 이름보다 더 무거운 선택 앞에서 끝내 역사 밖으로 걸어 나갈 길을 바라본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북쪽 석탑의 봉화가 두 번째 불을 올리기 직전 천하의 심장이라 불리던 분지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었다. 검은 궁과 흰 궁, 수문과 곡창, 장부와 봉화대, 무릎 꿇은 문파와 아직 뜻을 버리지 않은 자들, 5 토령의 줄과 태양의 그림자가 한순간에 팽팽히 당겨진 정적이었다. 구궁이는 돌다리 아래에서 검을 낮게 든 채 서 있었고 흑백무제는 다리 위 중심에서 아주 작은 흔들림도 없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두 사람만 마주 선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무림 전체의 숨통이 이 한자리에 걸려 있었다. 봉화의 불꽃이 3번째로 흔들리려는 순간 무제가 먼저 움직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검객의 움직임과 전혀 닮지 않았다. 검도, 창도, 손날도 먼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의 오른발이 아주 짧게 한 치 앞으로 밀려 나왔다. 그 한 걸음과 동시에 분지 안의 공기 전체가 바뀌는 듯했다. 검은 궁 쪽에서는 길과 수로를 맡은 자들의 발이 안으로 죄어들었고 흰 궁 쪽에서는 장부와 전령을 맡은 자들이 바깥으로 흩어졌다. 무제가 손을 크게 휘두른 것도 아닌데 검은 궁은 안으로 끌어당기고 흰 궁은 밖으로 갈라내는 본래의 질서가 동시에 살아났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전장이 열리고 있었다. 휘는 그 첫 걸음에서 무제의 무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저자는 단지 자기 몸으로만 싸우지 않는다. 몸 하나의 움직임이 주위의 질서 전체를 바꿔놓는다. 안으로 모으고 밖으로 흩트리는 두 힘이 한 걸음에 함께 실린다. 검은 궁과 흰 궁의 본질이 바로 저 발끝 하나에 있었다. 일반적인 무인은 상대의 칼끝을 보고 맞거나 피하면 된다. 그러나 무제와 싸운다는 것은 상대 몸 하나가 아니라 그 몸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질서 전체와 싸운다는 뜻이었다. 구궁이는 바로 검을 내지 않았다. 오히려 중심을 더 깊이 가라앉았다. 다리 아래 석재의 냉기, 등 뒤를 스치는 바람, 분지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기척과 멀리 봉화대의 불빛 떨림까지 한꺼번에 받아들였다. 구궁일검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그 미완이 다행일지도 몰랐다. 완성이라 믿는 순간 사람은 굳는다. 그러나 지금 휘에게 필요한 것은 굳은 검이 아니라 바깥에서 천갈래로 갈라지는 힘을 끝내 하나의 중심으로 받아낼 수 있는 살아있는 검이었다. 무제가 두 번째 걸음을 내딛는 순간 검은 궁의 기운이 먼저 밀려왔다. 실제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와 거리와 무게가 한꺼번에 안으로 죄어드는 감각이 있었다. 돌다리 아래와 위의 거리가 그대로인데도 마치 다리 전체가 좁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뒤로 물러나면 더 빨리 빨려들 듯했고 앞으로 나가도 이미 누군가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평범한 검객이라면 이 순간 몸이 먼저 굳거나 반대로 조급히 칼을 휘둘렀을 것이다. 휘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한 번의 패배와 수많은 길 위에서 이미 배웠다. 끌어당김이 올 때 버티면 오히려 빨리 무너진다. 그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중심을 안에 둔 채 반치 비껴섰다. 움직임은 작았으나 그 작은 비껴남 안에는 검은 궁의 끌림이 먹어치우지 못하는 여백이 있었다. 그 순간 무제가 처음으로 검을 뽑았다. 검은 빛을 품지 않았고 흰 광채도 없었다. 그러나 칼날이 움직이는 궤적에는 분명 두 힘이 함께 깔려 있었다. 하나는 안으로 파고들며 휘의 중심을 먹으려 했고 다른 하나는 동시에 밖으로 벌어지며 휘의 선택지를 갈라놓으려 했다. 한 칼이 두 종류의 압박을 함께 담고 있었다. 휘는 그제야 알았다. 흑백무제의 검이 왜 검은 궁과 흰 궁의 이름을 함께 얻었는지. 칼은 하나인데 맞서면 안으로 삼키고 피하면 밖으로 찢는다.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 무제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검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구궁의 안에서 지난 시간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붙었다. 남궁가의 제 위에서
처음 알게 된 상실의 무게. 장터의 질식 같은 침묵. 부서진 비문이 묻던 자리의 뜻. 협곡에서 강자들에게 벽까지 밀리며 배운 패배. 움직이는 진법을 읽으며 깨달은 심리의 흐름. 보이지 않는 중심을 붙들라는 조언. 검은 궁과 흰 궁의 도형. 무릎 꿇은 문파들의 갈림과 하늘길의 그물. 그리고 천하의 심장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한순간에 검집과 손목과 발끝으로 모였다. 구궁일검은 더 이상 9가지 이치를 하나하나 끌어다 쓰는 검이 아니었다. 하나의 중심에서 이미 9갈래의 그림자가 함께 잠들어 있는 검이었다. 휘의 검이 움직였다. 겉으로 보면 아주 짧은 한 줄기였다. 정면으로 맞받아치지도 크게 비껴 피하지도 않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담담한 선 하나. 그러나 그 한 줄기 안에는 중심을 비껴 보존하는 자리. 상대의 안쪽 끌림을 공허하게 만드는 허실. 바깥으로 갈라지는 선택지를 되레 한 점으로 묶는 흐름. 다음 걸음을 남기는 여백. 그리고 상대의 힘이 스스로 자기 몸을 먹게 만드는 미세한 비틀림까지 함께 있었다. 무제의 검과 휘의 검이 맞닿는 듯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돌다리 위 공기가 마치 얇은 유리처럼 갈라졌다. 무제의 눈빛이 처음으로 분명히 흔들렸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나지 않았으나 검은 궁의 안쪽 끌림이 완전히 먹히지 못했다. 동시에 흰 궁의 바깥 갈라냄 역시 휘를 찢어놓지 못했다. 오히려 두 힘이 잠시 서로를 먹어치우며 한순간 어긋났다. 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정면으로 파고들지 않았다. 다시 한번 짧게 비껴서며 무제가 서 있는 중심의 주변을 가볍게 스쳤다. 그러자 분지 전체의 숨이 미세하게 어긋났다. 검은 궁 쪽으로 들어가던 전령 하나가 멈칫했고 흰 궁 쪽으로 흩어지려던 장북군 둘이 순간 서로 부딪혔다. 무제의 몸을 노린 검이 아니었다. 그의 질서를 떠받치던 중심의 결 하나를 건드린 것이다. 무제는 곧장 그 변화를 읽었다. 그는 검을 반대로 틀어 안으로 감기던 힘을 거두고 이번에는 흰 궁의 성질을 앞세웠다. 칼은 훨씬 넓고 환하게 번져나왔다. 검광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휘가 서 있는 자리 주변의 의미 자체가 흩어지는 듯한 감각이었다. 발이 닿는 석재, 등 뒤의 바람, 돌다리 난간과 봉화대의 불빛까지 모두 따로따로 떠오르며 중심을 잃게 만드는 수였다. 안으로 먹는 대신 밖으로 찢는 힘. 무제는 아마 구궁이가 하나의 중심으로 9 이치를 묶으려 한다는 것을 단숨에 알아차린 듯했다. 그렇다면 그 하나를 찢어 놓으면 된다. 그것이 흰 궁의 살기였다. 휘는 바로 그 수 앞에서 비로소 구궁의 완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그는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9 이치를 하나의 검리로 묶어왔다. 그러나 묶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무제의 흰 궁은 하나가 된 것을 다시 산산이 흩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구궁의 완성은 단지 하나로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모여 있으면서도 흩어질 줄 알고 흩어진 듯 보여도 실제로는 중심이 끊기지 않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 구궁의 태양은 검은 궁처럼 안으로만 먹어치우지도 흰 궁처럼 바깥으로만 갈라놓지도 않는다. 그 둘을 함께 비추며 어디에 그림자가 생길지 먼저 알고 그 그림자마저 자기 질서 안에 두는 빛이어야 한다. 그 깨달음은 찰나였으나 깊었다. 휘의 검이 세 번째로 움직였다. 이번에는 한 줄기 같으면서도 동시에 여러 그림자를 남겼다. 검선은 하나였으나 무제가 보기에는 정면과 측면과 아래와 뒤가 동시에 흔들리는 듯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망한 환영이 아니었다. 9자리의 이치가 하나의 중심에서 퍼져나가며 상대가 어느 쪽으로 흰 궁의 찢음을 보내도 결국 다시 중심으로 되돌아오게 만든 구조였다. 흰 궁의 분산이 더는 휘를 찢지 못하고 오히려 구궁의 태양이 드리운 그림자 속으로 빨려들었다. 돌다리 위에서 짧은 금소금이 3번 울렸다. 무제의 검끝이 처음으로 반치 아래로 꺼졌다. 그는 곧장 자세를 세웠으나 이미 분지 전체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검은 궁 쪽에서 다치려던 숨은 명령이 한순간 늦었고 흰 궁 쪽으로 흩어지던 전령 둘이 서로 다른 장부를 받아들었다. 작은 어긋남들이었다. 그러나 하늘길 같은 대개는 작은 어긋남 하나가 곧 큰 파열로 번질 수 있다.
분지 외곽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청풍관의 젊은 제자들과 도문의 불씨들이 바로 그 틈을 물었다. 봉화를 늦추려던 손이 하나 꺾였고 장부를 실은 수레 하나가 제때 움직이지 못했다. 아직은 미세한 균열이었으나 심장의 박동에 어긋남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무제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분명한 날카로움이 번쩍였다. 그는 검을 거두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왔다. 검은 궁과 흰 궁이 동시에 살아났다. 안으로 죄어들며 밖으로 갈라놓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거대한 수였다. 돌다리 아래와 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분지 전체의 바람과 수문과 사람들의 발, 심지어 봉화의 떨림까지 모두 그 한 걸음에 실리는 듯했다. 휘는 그 압박이야말로 무제의 진짜 본령에 가깝다고 느꼈다. 이 수를 정면에서 받으면 아무리 구궁일검이라 해도 한 사람의 검으로는 버티기 어려울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떠돌이 검객이 아니었다. 패배를 아는 자였고 흐름을 읽는 자였고 무릎 꿇은 문파들의 썩음과 불씨를 본 자였으며 무엇보다 남궁도연이 끝까지 보려 했던 진실을 이제는 자기 안에 이어 품은 자였다. 검은 궁과 흰 궁의 두 힘이 맞물려 다가오는 그 순간 휘는 마침내 검을 높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낮게 중심 가까이 끌어안 듯 두었다. 검은 태양을 향해 치켜드는 불꽃이 아니었다. 이미 안에서 떠오른 해와 같았다. 9자리의 이치가 더는 밖에 흩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중심에서 고르게 빛나는 상태. 그 빛은 흰 궁처럼 찢지 않고 검은 궁처럼 삼키지 않았다. 다만 어디가 본질이고 어디가 그림자인지를 동시에 드러냈다. 휘의 검이 마지막으로 그어졌다. 이번에는 분명 하나의 선이었으나 그 선이 지나간 자리마다 무제의 두 힘이 제자리를 잃었다. 안으로 끌어모으던 검은 힘은 오히려 자기 중심을 비워버렸고 밖으로 찢어내던 흰 힘은 흩어지지 못한 채 그 빈 중심 주위를 맴돌았다. 구궁의 태양, 휘는 그 순간 자기 검이 드디어 구궁의 완성에 닿았음을 알았다. 9 이치를 하나의 선으로 통합하되 그 선이 다시 세상 전체의 자리와 흐름을 함께 비추는 경지. 검은 궁과 흰 궁이 서로 맞물려 만든 질서를 더 큰 중심과 더 밝은 빛으로 무너뜨리는 검. 무제의 검이 손목에서 크게 떨렸다. 그의 몸은 한 걸음도 무너지지 않았으나 돌다리 중앙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무너졌다. 동시에 분지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소리가 터졌다. 북쪽 봉화의 불이 갑자기 방향을 잃고 꺼졌고 서쪽 수문을 닫으려던 자들이 잘못된 장부를 들고 서로를 붙잡았다. 장부 창고 쪽에서 불이 아닌 혼란의 소리가 일었고 마구간에서는 미리 준비된 말들이 제때 나가지 못했다. 청풍관의 젊은 제자 둘이 곡창 쪽 줄을 끊었고 도문의 늙은 사내가 숨겨둔 봉인을 깨며 약재 창고를 열었다. 배신으로 굳었던 자들 일부는 허둥댔고 뜻을 버리지 않은 자들은 바로 그 틈을 기다렸다는 듯 움직였다. 무제의 질서는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기 직전까지 갔으나 심장이 한 번 박동을 놓치는 순간 그 아래의 균열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무제는 비로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으나 처음의 완전한 고요는 아니었다. 그는 구궁이를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다. 해를 세우는군. 휘는 검 끝을 낮추지 않은 채 답했다. 아니, 당신이 드리운 그림자를 끝내 보이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 대답은 담담했으나 그 안에는 남궁가의 재에서 시작된 모든 시간이 실려 있었다. 벗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맹세, 봉해진 기록을 열고 살아남은 증인의 떨리는 말들을 가슴에 묻은 채 여기까지 온 길. 태양의 그림자와 끊어진 하늘길을 본 뒤 더는 물러설 수 없게 된 사람의 검. 무제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돌다리 위에서 고요히 서 있었고 분지 전체의 흔들림은 점점 커졌다. 검은 궁은 사람과 길을 안으로 묶는 힘이었고 흰 궁은 마음과 질서를 밖으로 갈라놓는 힘이었다. 그러나 그 둘을 떠받치던 중심이 흔들리자 안으로 묶인 자들은 제각기 다른 쪽으로 밀려났고 밖으로 흩어진 자들은 오히려 새로운 중심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제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지 명령 체계 하나가 끊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구원의 이름,
아래 조여졌던 수많은 줄이 한꺼번에 느슨해지는 일이었다. 혼란은 생기겠지만 그 혼란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의지 아래 계산된 파멸이 아니었다. 오히려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여백이었다. 초립은 멀리 바위 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녀는 분지 아래 사방에서 제자들과 장정들이 뒤엉키고 봉화가 꺼지고 장부가 흩어지는 것을 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러나 가장 선명하게 보인 것은 돌다리 위에 두 사람이었다. 하나는 오랫동안 천하의 심장으로 군림한 무제였고 다른 하나는 죄와 죽음과 침묵과 배신의 세월을 건너 여기까지 온 희였다. 그리고 지금 그 둘 사이에서 무림의 질서 자체가 갈라지고 있었다. 구궁이는 검끝을 거두지 않았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무제는 쓰러지지 않았고 그 주위에는 여전히 검은 궁과 흰 궁의 잔흔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천하를 구원한다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온 질서가 처음으로 정면에서 부정되었고 그 질서를 떠받치던 중심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모두의 눈앞에 드러났다. 그 순간부터 흑백무제는 더 이상 완전한 신화로 남을 수 없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구궁의 태양이 처음 세상 위로 떠오른 의미였다. 분지 위로 새벽빛이 아주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했다.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어둠 또한 이전과 같지 않았다. 구궁이는 그 희미한 빛 속에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검은 이제 완전히 예전의 것이 아니다. 구궁의 9 이치는 하나의 검리로 통합되었고 그 검리는 단지 사람 하나를 베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의 자리와 흐름을 다시 묻는 빛이 되었다. 흑백무제의 질서는 무너지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쓰러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최후의 결전에서 얻어낸 진짜 승리였다. 구궁의 태양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빛 아래 오래 숨겨졌던 그림자들이 마침내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천하의 심장에서 흑백무제의 질서가 무너진 뒤에도 세상은 곧장 조용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너무 오래 한 방향으로 눌려있던 숨이 갑자기 풀리면 처음에는 해방보다 혼란이 먼저 찾아오는 법이었다. 수문은 제때 열리지 못했고 봉화는 도중에 끊겼으며 장부를 쥐고 있던 손들은 서로 다른 명을 남발하다가 스스로 제 줄을 잃었다. 구율의 이름 아래 하나의 장부로 묶여있던 곡창과 약재, 장정과 길목은 한순간 주인을 잃었고 그 주인을 대신하려는 자들이 사방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구궁이는 돌다리 위의 결전이 끝난 직후부터 이미 알았다. 무제가 쓰러진다고 해서 곧바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그 질서 아래 억눌려 있던 온갖 굶주림과 원한과 탐욕의 얼굴들이다. 초립은 처음 며칠 동안 거의 말을 잃었다. 분지 아래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은 승리의 환호와는 거리가 멀었다. 뜻을 버리지 않았던 제자들과 장정들이 먼저 움직여 봉화를 끊고 수문을 열어젖히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장부를 숨기려는 자들이 창고에 불을 지르려 했고 오호령의 줄에 깊이 들어간 문파 장로들은 자기 죄목이 드러나기 전에 제자들을 버리고 달아나려 했다. 곡창 하나가 열리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장부 창고 하나가 무너지면 서로 다른 이름의 죄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어떤 자는 진실을 밝힌다며 남은 기록을 모두 내던졌고 어떤 자는 자기 이름이 적힌 부분만 찢어 불 속에 던졌다. 살아남은 자들은 기뻐할 틈도 없이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할지 몰라 서로의 얼굴부터 살펴야 했다. 구궁이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하늘길의 흐름을 완전히 끊고 남쪽 제방과 서쪽 수문, 북쪽 봉화의 연결을 다시 제멋대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일. 그는 청풍관의 젊은 제자들과 도문의 늙은 노인들, 분지 바깥에서 끝내 뜻을 버리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을 모아 우선 물길과 봉화대를 점검하게 했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구조물에 있지 않았다. 오랫동안 오호령의 질서에 기대어 살아온 이들은 그 질서가 무너진 뒤에도 여전히 누군가 명을 내려 주기를 기다렸다.
수문을 열라고 하면 왜 열어야 하는지보다 누가 그 명을 내렸는지를 먼저 묻고, 곡창을 나누라고 하면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보다 누가 자기 몫을 보장해 줄지를 먼저 따졌다. 사람들의 몸보다 마음이 더 깊이 길들여져 있었다. 분지의 혼란은 곧 인근 고을과 문파들로 번졌다. 북쪽에서는 오호령의 장부를 쥐고 있던 관리 하나가 도망치다 붙잡혔고, 그가 숨긴 문서에서 수년간 위조된 명단과 허위 죄목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그 문서를 본 사람들 가운데는 제 가족이 억울한 반역으로 죽었다며 칼을 든 자도 있었고, 반대로 자기 집안이 오호령과 결탁해 더 많은 공물을 챙긴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증거를 없애려는 자도 있었다. 서쪽에서는 흰 얼굴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던 관리들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를 더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가 어느 줄에 섰는지, 누가 누구 이름을 장부에 올렸는지, 누가 마지막 순간까지 웃는 얼굴로 이웃을 팔아넘겼는지가 뒤늦게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진실은 구원인 동시에 또 다른 칼이 되었다. 굴복한 문파들 안에서도 균열은 더욱 커졌다. 청풍관 같은 곳에서는 장문이 끝내 오호령과의 줄을 끊겠다고 선언하자 일부 장로들이 그를 배신이라 부르며 나섰다. 그들에게는 이미 사문의 명예보다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안전과 편의가 더 중요해져 있었다. 반대로 창문 같은 곳에서는 그동안 얻어 낸 자리를 잃지 않으려는 자들이 오히려 먼저 흑백무제의 죽음은 거짓이고 구궁이가 무림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외적과 다름없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질수록 거짓은 더 쉽게 퍼진다. 모두가 불안해진 순간에는 단순하고 단정한 거짓말이 가장 빠르게 사람 마음을 붙잡기 때문이다. 휘는 그 모습을 보며 흑백무제가 단지 한 사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님을 다시 실감했다. 그의 질서는 죽은 뒤에도 사람들 안에서 살아 움직였다. 무림은 구원되었으나 구원받은 자들의 얼굴은 평온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버틴 사람들에게 자유는 곧 책임이기도 했다. 이제 누구 장부 아래 들어가야 하는가를 묻는 대신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그러나 너무 오래 결정권을 빼앗긴 자들은 그 자유 앞에서도 쉽게 비틀거렸다. 어느 고을에서는 곡창을 연 장정들끼리 배분 문제로 칼을 맞대었고, 어느 문파에서는 살아남은 제자들이 장문을 몰아내고 복수부터 외치다 끝내 사문을 둘로 갈라놓았다. 더 큰 적이 사라진 자리에서 오래 눌려있던 작은 원한들이 삽시간에 고개를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구궁이는 그 혼란의 한가운데를 끊임없이 오갔다. 오늘은 북쪽 수문 앞에서 피난민의 흐름을 정리하고, 내일은 청풍관과 인근 마을 사이의 곡식 배분을 조정했으며, 다음 날은 창문에서 달아난 장로들이 퍼뜨린 거짓을 끊기 위해 살아남은 기록을 들고 나섰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분명히 느꼈다. 검으로 질서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무너진 뒤의 세상을 검으로 다시 세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의 상처는 너무 깊었고 문파들의 죄와 침묵은 너무 오래되었으며 권력의 공백은 누구에게나 유혹이 되었다. 흑백무제가 만든 하늘길은 끊겼으나 이제 천하는 너무 많은 갈래길 앞에 서 있었다. 잘못 디디면 또 다른 폭군이 태어날 수도 있고, 모두가 제 몫의 칼을 휘두르다 스스로를 갉아먹을 수도 있었다. 초립은 처음으로 그런 휘에게 묻고 싶어졌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휘가 명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마음이 소년 안에서도 싹 텄다. 실제로 분지와 그 주변에서는 이미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흑백무제를 쓰러뜨린 검객이니 이제 무림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 무릎 꿇은 문파들을 다시 세우고 곡창과 수문과 봉화대를 통합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 살아남은 자들은 흔히 가장 강한 자에게 다시 기대려 한다.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는 두렵고 책임은 무겁기 때문이다. 초립조차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휘의 얼굴은 그럴수록 더 깊이 가라앉았다. 그는 이미 보았다. 한 사람의 강함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의 구조로 바꾸는지, 구원의 명분이 어떻게 파멸을 관리하는 도구가 되는지. 사람들은 늘 누군가 강한 자가 대신 질서를 세워주기를 바라지만
바로 그 기대가 다시 족쇄가 되기도 한다. 휘는 남궁도연이 왜 끝내 무죄의 본질을 이해하려 했는지 이제 너무 잘 알았다. 문제는 강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강함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묶느냐에 있다. 자신이 지금 이 혼란을 틈타 중심 자리를 받아들인다면 처음에는 선의일지라도 언젠가 또 다른 이름의 흑백무죄가 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만으로도 휘의 마음은 차갑게 식었다. 혼란은 며칠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더 넓게 번졌다. 남쪽에서는 제방이 늦어져 물난리가 난 뒤 곡식이 썩기 시작했고, 서쪽에서는 약재 창고를 둘러싼 다툼 끝에 의원 둘이 죽었다. 북쪽 문파 하나는 오호령 아래에서 숨죽이고 있던 제자들이 장문을 끌어내리고 사문을 다시 세우겠다 했으나 곧바로 어느 줄을 따를지를 두고 셋으로 갈라졌다. 살아남은 자들의 상처는 단지 육신의 것이 아니었다. 누가 나를 팔았는지, 내가 누굴 외면했는지, 살기 위해 무엇을 삼켰는지, 죽은 자 앞에서 아직도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 가슴을 자꾸 찔렀다. 그런 상처는 곡식 몇 섬과 봉화 몇 개로 금세 봉해지지 않는다. 그 가운데서도 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눈이었다. 고마움과 원망, 기대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섞인 눈. 어떤 자는 휘를 보며 진짜 구원자가 왔다고 믿었고, 어떤 자는 그가 흑백무죄를 쓰러뜨린 탓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왔다고 속으로 원망했다. 둘 다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은 늘 희생을 부른다. 그러나 그대로 두는 일은 더 큰 희생을 늦출 뿐이다. 휘는 이 딜레마를 날마다 온몸으로 견뎌야 했다. 구궁의 태양이 떠올랐다고 해서 세상이 곧장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밝아진 빛 아래에서 폐허의 참혹함이 더 또렷이 드러날 뿐이다. 어느 날 저녁, 분지 동쪽에 무너진 정각 앞에서 청풍관의 젊은 제자가 휘에게 말했다. 끝내 새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제 칼을 들고 제 정의를 외치다 다시 피를 부를 겁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휘는 오래 침묵한 끝에 답했다. 중심은 필요하다. 하지만 한 사람이 대신 서서 모두를 끌고 가는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같은 길이 된다. 제자는 쉽게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으나 휘는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 이 혼란을 뚫고 사람들에게 새 질서의 모양을 가르치는 일은 검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 각자가 다시 자기 뜻으로 설 자리를 찾도록 도와야 하는 일이지, 더 강한 손 하나로 다시 묶어버리는 일이 아니어야 했다. 초립은 그날 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휘는 불빛 없는 어둠 속에서 한참이나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다. 세상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살아있는 건 아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누구 대신 명을 내리는가 보다, 누가 자기 몫의 책임을 다시 배울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초립은 그 말을 반쯤만 이해했으나 휘의 목소리에 담긴 피로와 결심만은 또렷하게 느꼈다. 승리 뒤의 폐허는 단지 무너진 건물과 깨진 장부가 아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스스로 설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무릎을 찾을지 갈리는 자리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휘는 쉴 틈 없이 움직였다. 꼭창을 열어도 약한 자에게 먼저 닿게 하려 했었고, 문파들 사이에 남은 최소한의 길을 끊지 않으려 중간에 섰다. 때로는 칼을 뽑아 도적대로 변해버린 전 오호령 하수인들을 베어야 했고, 때로는 칼 없이 장문과 장로들 앞에서 그들의 죄와 남은 책임을 하나씩 짚어야 했다. 그는 구궁일검이 한 사람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에는 닿았으나 폐허 위에 새로운 세상을 세우는 일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배웠다. 그 힘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아니, 한 사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종류였다. 분지의 중심을 지키던 검은 건물과 흰 정각은 결국 일부가 불타고 일부는 해체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남은 장부를 꺼냈고, 어떤 것은 태웠으며 어떤 것은 숨겼고, 어떤 것은 살아남은 고을과 문파 앞에 내놓았다. 진실이 드러날수록 상처도 더 커졌다. 누가 누구를 팔았는지, 누가 누구의 가족을 반역으로 적었는지, 누가 구율의 이름으로 굶주림을 조절했는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구원은 이루어졌으나 용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용서보다 먼저 와야 하는 것은 기억과 책임이었다. 휘는 그것이 더 오래 걸릴 것임을 알았다. 밤이면 분지 위에 새벽빛 대신 잿빛 안개가 내려앉았다. 휘는 자주 무너진 돌다리 위에 홀로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곤 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흑백무제와 마주했고, 바로 이 자리에서 구궁의 태양이 처음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환희가 아니라 폐허였다. 그 폐허를 보며 그는 도연을 떠올렸다. 벗이 바라던 것도 아마 이런 쉬운 승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진실을 드러내는 일은 늘 더 깊은 상처를 함께 드러낸다. 그럼에도 끝내 해야 하는 이유는 상처를 덮은 채 살아있는 척하는 세상이 결국 더 큰 죽음을 부르기 때문이다. 구궁이는 이제 알았다. 천하는 구원되었지만 구원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되는 더 긴 싸움이 있다. 살아남은 자들의 상처를 마주하고 권력의 공백을 핑계로 또 다른 그림자가 자라나지 못하게 하며 사람들 각자가 스스로 설 자리를 다시 찾게 하는 싸움. 그것은 검보다 더디고 때로는 검보다 더 잔혹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싸움에는 자신이 직접 서 있는 것보다 어느 순간 물러나는 일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의 안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승리 뒤의 폐허는 조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소란 속에서 휘는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진 뒤 처음으로 각자의 발로 서려 애쓰는 사람들의 불안한 숨소리를. 그 숨소리는 아직 약하고 흔들렸지만 바로 그렇기에 더 소중했다. 누군가 다시 그것을 한 손에 쥐게 두어서는 안 된다. 휘는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무너진 돌다리 위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남은 길은 흑백무제를 쓰러뜨린 영웅의 길이 아니라 그 이름이 다시 또 다른 족쇄가 되지 않게 하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승리 뒤의 폐허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수록 구궁이는 이상한 기운을 먼저 느꼈다. 칼이 사라진 자리에 곧장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무너진 제방을 다시 세워야 하고 흩어진 곡식을 나누어야 하며 서로를 의심하던 문파와 고을이 겨우 숨을 고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휘가 느낀 이상함은 그런 혼란과는 다른 종류였다. 사람들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점점 덜 직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분명했다. 천하의 심장에서 흑백무제와 맞섰고 하늘길을 끊었으며 검은 궁과 흰 궁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 알고 있었다. 청풍관의 젊은 제자도, 분지 곡창을 지키던 장정들도, 살아남은 의원과 상인들까지 그의 이름을 낮고 무겁게 불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무제가 스스로 무너졌다고 했고, 누군가는 여러 문파가 힘을 합쳐 분지를 끊었다고 했다. 또 누군가는 흑백무제가 본 뒤 병이 깊어 제 질서에 스스로 잡아먹힌 것이라며 마지막 돌다리 위 결전 자체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휘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폐허 위에서는 늘 이야기가 뒤섞인다. 누구는 직접 보았고 누구는 전해 들었으며 누구는 자기 두려움 때문에 기억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그 흐려짐에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공은 흩어지되 결코 휘에게 모이지 않도록 흐르는 방향. 누군가가 기록과 소문을 다시 손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초립은 그 변화를 더 빨리 눈치챘다. 소녀는 분지 아래 장터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휘에게 전했다. 곡창 앞에서 곡식을 나누던 상인 둘이 구궁이라는 이름은 근래 혼란을 틈탔던 소문일 뿐이며 실제로는 북쪽 관군 잔당과 남은 장문들이 서로 짜고 만든 허명에 불과하다고 수군거렸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흑백무제의 죽음조차 분명치 않으니 천하의 심장에서 결전을 벌였다는 말도 과장일 뿐이라고 했다. 초립은 그 말을 전하며 노기를 감추지 못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휘는 한참 말이 없었다가 낮게 답했다. 지금 외치면 그 말조차 누군가 다른 뜻으로 쓸 거다. 소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으나 그 얼굴에 어리는 분노와 억울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뒤 청풍관의 젊은 제자가 다시 휘를 찾았다. 이번에는 얼굴에 피로보다 더 짙은 무언가가 드리워져 있었다. 장문이 며칠 전 각 문파와 고을에 돌린 통문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적힌 문장은 분명 이상했다고 했다. 통문은 흑백무제의 대계가 무너진 것은 여러 문파의 자구적 결단과 지방 고을의 자발적 저항 덕분이라 적고 있었다. 그것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움직였고 무릎 꿇은 문파들 안에서도 뜻을 버리지 않은 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줄을 끊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통문은 동시에 분지의 결전을 일으킨 특정 검객이 있었다는 소문은 유언비어로 삼가야 한다고 못 받고 있었다. 개인의 허명을 앞세우면 다시 천하가 한 사람의 그림자 아래 묶일 위험이 있다는 명분이 붙어 있었다. 휘는 그 문장을 읽고 오래 침묵했다. 말의 겉은 그럴듯했다. 실제로도 자신은 또 다른 이름의 무죄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했다. 누군가 이 명분을 이용해 진실 자체를 흐리고 있었다. 청풍관 제자는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장문은 통문을 쓰며 분명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장로 둘과 외부에서 들어온 서기가 끝내 그 문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혼란을 잠재우려면 한 사람의 공을 지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휘는 그 말에서 깊은 씁쓸함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기록과 해석의 주인들이 늘 써 오던 방식이다. 거짓을 섞되 전부 거짓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일부는 진실을 두고 그 위에 조금 더 큰 명분을 얹어 사람들 스스로 반박하기 어렵게 만든다. 개인 숭배를 경계한다는 말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그 틀리지 않은 말이 지금은 진짜 공을 지우고 결전의 본질을 흐리는 칼이 되어 쓰이고 있었다. 그날 밤 휘는 분지에 무너진 흰 전각터에서 홀로 오래 앉아 있었다. 바람은 차지 않았지만 돌 위에 남은 먼지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 흑백무제가 왜 그토록 기록과 장부를 중히 여겼는지, 왜 죽은 자의 이름과 살아남은 자의 말을 끝까지 관리하려 했는지 더 아프게 이해할 수 있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칼에만 있지 않다. 칼은 눈앞에 목을 벨 뿐이지만 기록은 그 죽음의 뜻을 바꾼다. 누가 반역이 되고 누가 구원자가 되며 누가 영웅이고 누가 소란의 씨앗이 되는지를 정한다. 만약 지금 누군가가 자기 공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휘의 공을 의도적으로 흐리는 쪽으로 기록을 만지고 있다면 이유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정말로 새로운 중심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다. 다른 하나는 공백 속에서 자기들이 새 질서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휘는 후자의 냄새를 진하게 맡고 있었다. 그 냄새는 곧 다른 자리에서도 드러났다. 북쪽 고을의 향리 하나가 새로 정리된 곡물 장부를 보여주며 분지의 혼란을 수습한 공은 지방 관리들과 상단 대표들이 앞장서 곡창을 지킨 덕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휘가 장부를 훑어보니 날짜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다. 실제로는 청풍관 제자들과 도문의 늙은 사내들이 곡창 문을 연 날보다 향리와 상단 대표들이 등장한 시점이 뒤였는데도 장부상으로는 그들이 먼저 조치를 한 것처럼 순서가 조정되어 있었다. 작은 수정이었다. 하지만 기록에서는 작은 수정 하나가 공과 죄, 선우와 명분을 통째로 바꾼다. 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정리된 장부 앞에서 즉흥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유언비어의 원천으로 몰아갈 수 있었다. 다만 그는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흑백무제의 심장은 무너졌으나 기록의 손은 아직 살아있다. 아니, 오히려 권력의 공백을 틈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초립은 점점 더 참지 못해 했다. 어느 날 저녁, 폐제방 아래에서 쉬는 동안 소녀는 처음으로 노골적인 분노를 드러냈다. 왜 가만히 두십니까? 형님이 아니었으면 다 끝장이었습니다. 다 받고, 다 아는데 왜 저들이 멋대로 쓰게 둡니까? 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분노는 정당했다. 그러나 정당한 분노가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낮게 말했다. 지금 내가 나서서 내 공을 밝히면 저들은 그걸 기다렸다는 듯 써먹을 거다. 개인의 영웅이 다시 중심을 잡으려 한다는 말은 지금 세상에서 너무 쉬운 칼이다.
초립은 고개를 들고 정면으로 물었다. 그럼 끝까지 지워져도 괜찮습니까? 휘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말문이 막혔다. 괜찮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왜 무너졌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늘길을 끊었는지, 무림이 다시 같은 길로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남아야 할 진실 때문이었다. 그는 결국 조용히 답했다. 괜찮지 않다. 그래서 기록을 다시 찾아야 한다. 그 무렵 도문의 늙은 노인들 가운데 하나가 휘를 찾아왔다. 노인은 더 늙고 수척해 보였으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다. 그는 이미 몇몇 문파 사이를 돌며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 본 모양이었다. 노인은 휘에게 말했다. 공을 지운다는 건 이름 하나를 지우는 일이 아니네. 공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지. 오늘 자네의 공을 지우면 내일은 누구의 죄도 바뀐다네. 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노인은 말을 이었다.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은 자네를 겸손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앞으로 누가 천하를 다시 묶을지 그 첫 줄을 미리 정리하는 일이지. 영웅의 이름을 지워야 새 관리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생거든. 그 말은 휘가 마음속에서 느끼던 의심을 정확히 찔렀다. 권력의 공백은 오래 비워 두면 안 된다고들 말한다. 그래서 늘 누군가 그 빈자리를 메우려 한다. 문제는 그 메움이 다시 새로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노인은 작은 죽간 2장과 낡은 비단 조각 하나를 건넸다. 하나는 청풍관 장문이 처음 썼다가 끝내 통문에서 지워낸 초고의 일부였고, 다른 하나는 분지 바깥 봉화대의 첫 신호를 누가 끊었는지 적힌 메모였다. 비단 조각에는 하늘길의 일부가 다시 그려져 있었고, 그 가운데 붉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노인은 말했다. 이건 남겨둬야 하네. 지금은 자네가 들고 있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진짜 순서를 알아야 하니까. 휘는 그것을 받으며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겼다. 누군가 자기 공을 남기려 했다면 그는 거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손에 들어온 것은 공이 아니라 순서였다. 무엇이 먼저였고 누가 끊었으며 왜 끊어야 했는지에 대한 순서. 바로 그것이야말로 지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며칠 동안 휘는 드러나지 않은 채 여러 고을과 문파를 더 돌았다. 그리고 갈수록 더 분명해졌다. 어떤 자들은 진심으로 다시 개인 영웅의 시대를 맞고 싶어 했다. 그들은 흑백무제를 겪고 난 뒤 다시 강한 한 사람에게 기대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절감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다른 자들은 그 명분을 이용해 자기 줄을 세우고 있었다. 장부를 정리하는 서기, 구율의 질서를 관리하는 향리, 새 통문을 작성하는 장로, 상단의 이름으로 곡식 배분을 좌우하는 대표들. 그들은 한결같이 같은 말을 했다. 이제는 질서가 필요하고 질서는 기록으로 남아야 하며 혼란을 잠재우려면 개인의 무용담은 줄여야 한다고. 모두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모여 하나의 손이 될 때 휘는 흑백무제의 오래된 그림자가 전혀 다른 얼굴로 다시 자라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어느 날 밤 분지 바깥의 마른 우물가에 홀로 앉아 오래 생각했다. 자신이 직접 앞으로 나서 진실을 선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길은 오히려 사람들이 다시 한 사람의 이름 아래 모이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들은 조금씩 기록을 바꾸고 결국 하늘길을 끄는 뜻마저 다른 이름으로 봉할 것이다. 그때 구궁이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공이 지워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공이 지워지는 방식을 통해 다음 질서의 얼굴이 보인다는 것이 더 두렵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이름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이름이 사라질 때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는 결코 가볍지 않다. 초립은 그런 휘의 얼굴을 보며 더는 성급한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묻는 방식을 바꾸었다. 형님의 이름이 아니라 형님이 본 것만은 남아야 한다는 거죠. 휘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내가 아니라도 된다. 하지만 무제가 어떻게 세상을 다뤘는지, 하늘길이 무엇이었는지, 왜 문파들이 무릎을 꿇었고 누가 어느 줄을 끊었는지는 남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시 같은 말을 믿게 된다. 초립은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이름은 지워져도 길은 남겨야 합니다.
휘는 그 한마디에 오래 침묵했다. 소년의 말은 단순했으나 본질을 건드리고 있었다. 이름은 얼마든지 흐려질 수 있다. 그러나 길, 즉 진실에 이르는 순서와 구조와 방향은 남겨야 한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다시 같은 그림자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날 이후 휘는 드러나는 대신 남기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장부를 훔쳐 널리 퍼뜨리는 식이 아니라 지워지기 어려운 방식으로 순서를 남기는 법. 도문의 노인들과 청풍관의 젊은 제자, 살아남은 의원과 뜻을 버리지 않은 석이 며칠 통해 서로 다른 조각이 각기 다른 자리에 남게 하는 법. 하나가 지워져도 다른 둘이 이어지고 이름이 사라져도 구조는 복원될 수 있게 만드는 법. 그것은 싸움과는 전혀 다른 인내가 필요한 일이었다. 검은 한 번 그으면 끝나지만 기록은 여러 곳에 남겨야 살아남는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정리할수록 한 가지 사실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구궁이라는 이름은 앞으로 의도적으로 더 흐려질 것이다. 이미 일부 문파과 고을에서는 그를 실제보다 소문에 가까운 존재로 만들기 시작했고, 어떤 기록에서는 아예 한 줄의 익명으로 바꾸고 있었다. 분지의 결전을 직접 본 자들조차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컸다. 누군가는 과장하고, 누군가는 축소하며, 누군가는 아예 부정할 것이다. 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더 오래 붙들고 있던 것은 그 지워짐이 의도적이라는 점이었다. 누군가가 공을 흐리고 기록을 바꾸는 손을 뻗고 있다면 그 손이야말로 다음 그림자의 첫 얼굴일 수 있었다. 밤은 깊었고 마른 우물 아래에서는 바람이 낮게 울었다. 휘는 우물가에 남은 낡은 돌에 손을 올린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남궁도연은 이름보다 진실을 먼저 지키려다 죽었다. 남궁소에는 반쯤만 알면서도 그 조각을 끝까지 넘기려 했다. 살아남은 증인들과 뜻을 버리지 않은 제자들, 기록을 숨겨 남긴 노인들까지 모두 이름보다 길을 남기려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 역시 같은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른다. 공적이 흐려지는 것을 막으려 발버둥치기보다 지워질 이름 너머로 지워지지 않을 구조를 남기는 쪽을 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누가 무엇을 지우고 있는지를 끝까지 봐야 한다. 구궁이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승리 뒤의 폐허 위에서 이제 지워진 공이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 검으로 심장을 무너뜨린 뒤에도 기록의 손은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 그리고 그 손은 아주 조용히 영웅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채워 넣으려 한다. 휘는 더 이상 분노로만 그 손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적이었다. 칼보다 느리고 피보다 조용하며 그래서 더 깊게 남는 적. 그 적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자신 또한 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름은 흐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그 이름이 왜 흐려지는지를 끝까지 붙드는 일이 앞으로 남은 가장 무거운 몫이 되고 있었다.